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 좀 뻐근하시지 않으세요? 네, 지금 뻐근할 때는 커피 한 잔이 최고죠. 정신 번쩍 들잖아요. 제가 주말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완벽한 커피 한 잔, 원더의 과학,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명문작이 있더라고요. 커피에 대해서. 커피는 카페인을 인간 신체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킨 결과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약 주사 맞는 것처럼 카페인을 주사로 맞을 걸 갖다가 안전하게 잘 내려서 천천히 흡수해서 번쩍 깨서 이 일종의 각성 효과, 마약 효과 같은 걸 내서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료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커피 대국이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커피 소비 대국입니다.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원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한국인 1인당 1년에 커피 몇 잔 마실 것 같으세요? 통계가 나왔는데 자그마치 405잔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하루에 한 잔 조금 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하루에 2잔, 3잔 드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 전 세계 선진국 평균의 2배 정도 되고요. 미국 사람들도 제 기억에는 200 몇십 잔밖에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늘 월요일에 오전에 그런 것처럼 각성해서 열심히 일해서 경쟁해서 이기고 성취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조금 힘들기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 지금 자그마치 10만 개나 된다고 그러고요. 커피 전문점조차도 심지어 경쟁이 너무 심해서 종사자 1인당 매출이 연간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프랜차이즈 업종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치킨집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만큼 경쟁이 여기저기 다 심합니다. 자, 이런 식이면 이제 아메리카노라고 하지 말고 코리아노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리카노라는 말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이거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든 말이거든요. 이탈리아 말이잖아요. 아메리카노, 노로 끝나는 이탈리아 말인데, 왜 그랬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원래 커피의 본산인데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를 커피라고 불러요. 에스프레소라고 안 부르고 그냥 커피라고 부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연한 커피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커피 아니고요, 미국 커피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번쩍 드는 한국 커피, 코리아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서울 광화문 스튜디오고요. 지금 7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2분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점심시간이 돼서 다 직장인들 광화문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실 거예요. 커피 한 잔씩 다 들고 드실 것 같은데, 그렇게 바쁜 광화문 한복판에서 관점 있는 경제 이야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가 퀵 뉴스 전해드릴 거고요. 금주에 꼭 알아둬야 될 뉴스들 아주 짧게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이 여러분들 모르시면 정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정보 알려드릴 텐데요. 챗봇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AI 시대 챗봇 모르면 이제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정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관점이 있는 퀵뉴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정환의 퀵뉴스, 한 주 동안 꼭 네. 알아둬야 될 핫한 네. 뉴스 짧게 정리해 네. 주시는 거죠. 네. 오늘도 정치 뉴스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작해서 경제 뉴스하고 그다음에 사회문화, 시간이 닿는 대로 최대한 한번 정리해드려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뭘 좀 말씀드릴까요? 익심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아이고, 이거 한겨레는 목살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목살이 이 묵살했다. 묵살보다는 좀... 익심이 좀 더 이렇게 정확한 표현 같긴 합니다. 너무 이 뉴스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다들 괴로우실 텐데, 이걸 피하고 싶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익심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남은 윤석열 정권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익심 논란 때문에 한동훈이 당대표에서 떨어진다, 또는 익심 논란이 있는데도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 남은 3년이 달려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찐윤 이철규 의원에게 이걸 먼저 흘렸고, 이철규 의원이 다시 원희룡 지금 이제 후보에게 흘려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선거의 최대 쟁점이 돼 있는데, 왈가왈부 하는데 지금 정확히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문자가 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비올백 논란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1월달, 네, 1월에 총선 한 석 달 전이죠. 네. 6개월 만에 그걸 지금 터뜨린 거죠.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인데, 사과하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답을 안 했다. 한동훈 대표가 답을 안 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인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 당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뭉개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래서 너 때문에 사과를 못해서 지금 우리가 총선에 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고 싶으면 직접 하면 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보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그 위원장이 해명을 한 건 이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왜 말을 바꾸느냐. 애초에 사과를 못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앞뒤를 잘라붙이고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한동훈이 반대해서 못했다라는 것처럼 한동훈이 익십을 해서 못했다는 것처럼 와전돼서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논란을 보니까요. 이게 네. 어쨌든 간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네. 이렇게 논의가 맞습니다. 나온 네. 거잖아요. 이게 네. 가장 큰 지금 논쟁거리인 거죠. 네네. 지금 이게 계속 앞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까지 갈 텐데요. 당대표 선거가 이 당원 투표가 80이고 여론조사 20%인데 이게 사실 이제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당원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한다면 한동훈에게 돌아설 것이고 이건 한동훈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동훈을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자를 네. 묵살하지 않고 익십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면 뭐 이렇게 선거 결과가 달라졌거나 그랬을 텐데 그걸 안 해서 잘못했다 뭐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를 할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또 쟁점인데 만약에 사과를 했다면 총선에 이겼을 것인가? 또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당시 국민의힘 악재가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있었고요. 또 런종섭,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가 또 다시 돌아온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파 875원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논란을 다 빼고 김건희 여사가 당시 사과를 했다면 그리고 또 과거에도 보면 사과가 오히려 더 무리를 불러일으킨 적이 많아서 결국 사과를 했더라도 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꺼낸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우중이 깔려 있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화가 나서 한동훈 너 때문에 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흘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당대표 선거에 쟁점으로 만들려는 그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사건을 가지고 한동훈 쪽에서 누가 죽는지 보자라고 하는데 결국 이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파 논쟁이 그립습니다. 그게 훨씬 수준 높은 논쟁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죠. 물가 경제 정책 뭐 이런 논쟁인데 네네. 그거는 대파 논쟁은 사실 정부가 정책 지원금을 해가지고 가격을 끌어내리는 게 맞느냐, 그렇죠. 아니면 왜 이걸 또 하필 그렇게 쇼 이벤트로 했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쟁적인 부분이 있었죠. 네, 그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입심 논란은 참 말하기도 참 민망하지만 이 둘 사이의 그 대화 내용을 이렇게 정치적인 뭐 이렇게 정치공학적인 지금 술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오래 얘기하고 싶지 빨리 넘어가시죠. 네네, 빨리 넘어가서 이번 주에 정치권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빨리 살펴볼까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입니다. 이재명 지금 전 대표가 단독 후보로 갈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갑자기 김두관 전 의원이 등장을 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들러리를 서겠나? 들러리가 아니라 나도 당대표를 노릴 거다. 끝까지 싸워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벌써 난립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이미 어렵고 최고위원 후보는 7명이 난립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흥행이 잘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침 검찰이 또 이재명 그 당대표 부부를 소환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검사 넷을 탄핵 결의안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튿날 뒤에 이걸 이제 그 소환 조사를 한 거라서 다분히 좀 감정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그 양상입니다. 굳이 오해를 피하지 않고 니네가 우리를 지금 탄핵을 했으니 우리도 한번 망신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법인카드 유용 혐의인데 법인카드 사실 금액도 크지 않고 이것도 결국 털다 보니 나오는 일부 사례라서 결국 이게 이제 굉장히 신경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이 없던 걸 땡겨서 소환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이제 그 금액이 크지도 않아서 몇십만 원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전공의가 사직한 후에 1년 뒤에 복귀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하기로 오늘 조금 이따 발표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전공의들을 제발 복귀해달라고 정부가 이제 읍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든 그만두든 결정하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복귀율은 9%까지 안 되고요. 사직한 그 전공의들도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뭘 오늘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이렇게 오래 끌고 오는 동안 전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더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내년에 만약에 1년 이상 지나면 지금 정원이 늘어서 어떻게 이걸 다 수용하느냐라는 게 쟁점인데 이대로 가면 그 내년에는 뭐 정원의 2배 이상이 한 학년이 그대로 끌어서 두 배 이상이 되는 학생들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의사들을 전공의들은 정원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복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대학 입시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권에 정말 출구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또 제발 돌아와달라고 입소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문제네. 오늘 발표를 일단 좀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또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북 경찰청이 발표를 하는데요. 이 재미있는 게 임성근 당시 이제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이걸 두고 이제 민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결국 이제 성급하게 적용한 거 아니냐. 그 수사단장이 박정문 단장이 성급하게 적용한 게 드러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결국 이걸 또 짜맞춘 수사 결과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결국 이걸 이제 오늘 발표를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검 명분에는 힘을 실어주는 수사 결과가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왜 무슨 수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다고 해서 누가 해명을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는 주장이 나오죠. 그렇군요. 국내 정치 그런 일들이 있고 네, 답답합니다. 답답하네요. 이렇게 속 시원한 얘기는 없는데 경제 얘기는 어떤지 좀 살펴볼게요. 경제도 사실 정치하고 많이 맞물려 있는데요.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 쓰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 무슨 많았습니다. 얘기죠? 그게 제목이 많이 나오던데. 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세금은 깎고 싶고 또 돈을 쓰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뭐 작은 정부로 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원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세금이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돈이 지금 없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이 1,000조가 넘고요. 외평채까지 합하면 1,000조가 훨씬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2조 원을 빌렸었고요. 72조 원을 일부 갚았습니다. 계속 빌렸다가 갚았다가 하는데 그 과정에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너스 통장이란 게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는 돈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용어, 언론의 용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제 계속 빌렸다가 또 다시 갚았다가 하는데 그 과정 이자가 계속 나가죠. 사실 이제 마이너스 통장은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그 필요하면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이건 이 임시 방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빌렸다 갚았다 하면서 이자를 늘어나는 상황. 그래서 이자가 올해만 25조 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안 내도 되는 돈을 이자 비용을 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세금이 많이 줄어서 올해 상반기에만 연간 예산에 이미 65%를 썼어요. 선거 앞두고. 근데 5월까지 거친 세금이 목표의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최근에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기도 했죠. 그렇죠. 25조 원 풀겠다고 뭐 얘기했는데.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제 돈을 쓰고 싶은데 감세는 해야 되고. R&D 예산도 복구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다들 답답해하는 게 이렇게 원칙이 없을 수가. 그리고 감세를 하겠다면 사실 뭐 아예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을 좀 이렇게 재조정한다든가 그런 게 병행돼야 될 텐데 돈은 쓰는 거 다 쓰면서도 감세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빚이 늘어난 상황을 이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건전 재정을 하지 못했다고 또 비판을 했단 말이죠. 답답한 상황입니다. 쓰는 거를 줄이고 걷는 거를 늘려야 건전 재정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 빚이 줄잖아요. 보수 정권이 사실 이제 작은 정부로 간다라는 확고한 원칙이 있다면 그걸 어느 정도 이제 토론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정도의 어떤 시그널이 없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또 근데 그래놓고 이제 빚이 늘었으니 줄이겠습니다 하고는 막 모든 예산을 다 줄일 수도 있어요. 좀 두렵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예산이 뭐 중앙정부 기준으로 한 650조 원 되는 거죠. 650조 원 예산인데 제가 기사 보다가 6천억 달러짜리 질문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6천억 달러면은 그게 벌써
뭐 700조, 800조 원 되는 것 같은데 우리 1년 예산보다 더 큰데. 이거 정말 얘기예요? 그 흥미로운 그 세콰이어 캐피털이라고 100조 원 정도 이제 그 자산을 운용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엊그저께 낸 AI 얘기네요. 예, 엊그저께 낸 보고서인데요. AI 거품이 티핑 포인트에 이르렀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히 계산을 해봐도 이 AI 조금 이따 김덕진 소장 나오시겠지만 AI 시장이 엄청난 가능성과 성장성이 있는 시장이지만 잘 답이 안 나온다. 이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의 주가가 막 천정부지 치솟고 있지만 거품이 꺼질 수 있다라는 좀 약간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분석입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이 GPU 그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 비용이 올해 1,5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 엄청나죠. 1,500억 달러. 지금 쿠팡에 가서 GPU 검색을 해보면 3천만 원짜리를 쿠팡에서 팔아요. 아, 팔아요? 네, 파는데 엔비디아 칩 같은 거. 네, 무료 배송이고. 무료 배송. 이렇게 그 3천만 원짜리를 팔고 좀 더 나쁜 사양은 4,500만 원짜리도 팔고 그러는데 그만큼 그게 또 풍기 현상이 있어가지고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GPU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고 그걸 또 못 사서 난리인 상황이고 거기다 또 다들 계속 얘기하지만 전기요금, 데이터 센터 비용이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죠. 그래서 GPU가 1,500달러, 그리고 전기요금 데이터 비용이 또 1,500달러, 3,000억 정도 지금 올해 AI 시장이면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 비용이. 네. 근데 이게 또 이익률이 한 50% 정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6천억 달러를 벌어야지 겨우 이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00%이긴 한데 그럼 이익률이?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6천억 달러 GPU 1,500,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전기요금 1,500이고 다시 이제 또 서비스 비용이다 다른 비용들 하면은 6천억 달러 정도는 들 거다. 6천억 달러를 이상을 벌어야지 그때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네, 그런데 투자로 들어간 게 한 3천억 된다. 네, 나머지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 다른 비용이 3천억 정도 더 들고 6천억 달러가 되면 똔똔. 그런데 지금 이제 오픈 AI 매출이 올해 34억 달러밖에 안 되고요. 이 시장 6천억인데 오픈 AI도 뭐 성장한다고 하지만 34억 달러밖에 안 되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데이터 센터 등등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 각각 100억 달러 정도 되면 다 해서 234억 달러고 나머지 짜잘하는데 다 합쳐도 이게 1,000억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올해 AI 시장 투자에서 6천억 달러 아니 5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AI가 큰다고 하지만 스포티파이 음악 듣는 서비스죠. 넷플릭스 영화 보고 뭐 이런 시장처럼 이게 대중적인 서비스가 될 것인가. 보면 넷플릭스는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요즘은. 근데 저도 이제 열심히 GPT랑 뭐 클로드랑 여러 가지를 동시에 돈을 내고 있지만 이렇게 저처럼 AI를 유료로 쓰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 그 무료로 지금 다들 테스트만 해보고 있는 단계라서 이게 그렇게 엄청난 그 대중적인 서비스로 갈 것인가 하면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던데 일단 철도를 깔면 기차가 다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이쪽 업계 사람들의 이제 전망입니다. 그거 엄청 한국식 스타일인데요. 네, 한국은 우리나라는 일단 도로를 깔고 철도를 깔면 그 다음에 사람들 다녀서 경제가 성장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성장해 왔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근데 이게 AI 시장은 그렇지 않다. 아니라는 거예요. 철도를 깔면 성장 뭐 이렇게 뭐가 그 나중에 차가 다니더라라는 게 이제 그동안은 가능했지만 이제 이번엔 좀 이거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분이 그 데이비드 칸이라는 분이 작년 9월에 비슷한 전망을 했어요. 그때는 똑같은 리포트가 2천억 달러짜리 질문이었습니다. 2천억 달러짜리 질문이었는데 이게 지금 한 6개월 사이, 1년 8개월 사이에 3배가 늘어난 거예요. 비용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네요. 지난번에도 뭐 몇 번 다루셨겠지만 엔비디아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GPU 사느라고 돈을 다 막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저도 이제 3천만 원짜리 거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못 샀거든요. 쿠팡에서요? 네. GPU가 너무 비싸요. 비싸서 못 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작년 9월에는 마이너스가 1,250억 달러 정도 마이너스가 난다. 이걸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다면 지금은 5천억 달러짜리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질문을 바뀐 거죠. 도대체 완전 거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금 이제 그 손실을 과연 이게 철도를 깔아서 해결되느냐라는 거죠.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철도는 독점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철도 깔아두면 어떻게든 여기 뭐 돈을 내고 사람들이 기차를 탈 거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차가 서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고정비 너무 크고 그다음에 또 마진은 적고 이 철도를 깔아도
여기에 기차를 타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철도가 너무 많이 깔리고 있다는 거죠. 오픈 AI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뭐 그 제미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부산 가는 철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철로가 잘 될지 알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이 또 놀라운 게 GPU가 지금 이제 3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몇 달 뒤에 똑같이 가격은 3천만 원인데 성능은 2배, 3배 되는 게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기술이 엄청 빨리 발전하니까. 그러면 우리 늘 그러죠. PC는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 어차피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건데 미뤘다가 사면 더 성능 좋은 걸 살 수 있겠지만 그 사이 또 안 사면 손해니까요. 그 딜레마가 지금 GPU에도 적용이 되는데 몇 달 뒤에 더 좋은 GPU가 나올 거니까 좀 참아보자 하면 그 사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억울하지만 지금 3천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사놓으면 석 달 뒤에 더 비싼 걸 또 다시 이걸 버리고 또 사야 되는. 그래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가려면 계속 이제 돈을 캐펙스라고 하죠. 캐펙스 경쟁인데 이거 안 하면 뒤처지고 하자니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이 모든 지금 AI 업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투자 비용을 건질 수 있겠는가? 이 철도를 깔아가지고 그리고 비용을 못 건지겠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요. 컴퓨터 CPU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다 계속 PC방 사장님들 계속 바꿔야만 손님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건 PC방의 차원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죠. 이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고 사람들은 더 높은 사양을 원하고 있고 요즘 여기 끝내주는 경제에서 많이 다뤘지만 요즘 이제 프롬프트만 집어넣으면 동영상도 만들어주는데 그게 대충 가능한 게 아니라 다 GPU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 GPU 더 비싼 걸 사야 되고 비싼 GPU를 집어넣는 업체가 훨씬 더 그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여기서 누군가는 돈을 벌겠지만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다. 결국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 일부만 돈을 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성공하는 게 초기에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그 환상과 꿈을 준 다음에 우리 AI 세상 될 거야, 구글 세상 될 거야 해가지고 돈 많이 끌어와서 무료로 막 배포한 다음에 나중에 이 투자금이 떨어질 때쯤 되면 유료화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들이는 이런 사업 모델인데요. 그랬는데 여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기는 너무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그 정도에 가려면 장비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네. 가다가 선로를 깔다가 부산도 가기 전에 천안쯤 가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네. 부산까지 선로를 깔아서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선로가 깔리지 않으면 선로 깔다가 지금 망하게 생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세콰이어 캐피탈을 보고 사는 거죠. 근데 잘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쭉쭉 한 단계 넘어서 갈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가 늘 이야기했죠. 부자들 걱정할 건 없고 구글 걱정할 일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걱정할 일도 아니고 엔비디아에는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지금 이제 한국의 IT 기업들, 한국의 AI 시장이 과연 그걸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하여튼 그거는 AI 거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고 그다음에 리더가 안 되면 엘더 이런 얘기가 있네. 엘더가 뭐예요? 엘더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노친네들 그런 의미일 텐데요. 나이 든 사람이라는 의미죠. 리더와 엘더. 옛날에는 이제 그 간부가 됐는데 승진하지 못하고 이제 나이만 먹고 차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엘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학습 효과가 몇 년 사이에 생긴 게 이제 승진이 안 되면 알아서 나가는 게 이제 대기업 문화였는데 지금 이제 무조건 납작 엎드려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인데 회사가 전쟁터? 밖은 지옥이다. 이 말이 미생에 나오는 그렇죠. 맞아요. 중요한 대사였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많고요. 중요한 또 통계 중 하나가 지난해 기준으로 정규직 임금 노동자들 평균 근속 연수가 98개월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최장이라고 합니다. 98개월. 그러면은 9년? 9년. 네. 9년이 안 되죠? 안 되는 8년 좀 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길어지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선일보 약간 삐딱하게 삐딱하게 쓰긴 썼지만 사실 이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정규직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 안정되고 그 외부의 비정규직도 굉장히 열악해진다는 이야기도 될 거고요. 조선일보 한 회사 다니는 기관이죠. 한 회사 근속 기관이죠. 그 조선일보 기사 제가 삐딱하다고 했던 건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근데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을 과부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정규직을 고용하려는 유인이 줄어든다. 한 번 고용하면 이 사람들 비정규직 대비 연봉이 2배 이상 나고 쉽게 해고도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이제 유인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격차를 줄이려면 사실 이제 연공서열로 계속해서 임금 올라가면 이제 50대 이상을 고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임금 상승폭을 좀 줄여가면서 그러면 이 고용 노동자도 해고될 위험이 좀 줄어들고 회사도 좀 이렇게 이 나이 든 사람들 숙련 노동자를 오래 고용하려는 그런 이제 유인이 생기게 된다라는 주장이 진보 진영에서도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해결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사실 한국의 또 이제 대공장 노조들의 또 강성 노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진보 진영과 노동조합과 노동계와 좀 기업들이 좀 대타협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슈인데요. 그러네요. 그 정책적으로는 네. 사실은 굉장히 첨예한 이슈겠네요. 네. 그 청년하고 또 장년 세대하고의 갈등 문제로 많이 표현이 되기도 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1차 베이비 부머가 63년생까지잖아요. 그때만 해도 2015년까지만 해도 이게 88개월이었는데 한 이제 그 10년 사이에 한 이제 10개월 정도 더 늘어나 기간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상황이고 다른 데는 다 불안정해진다고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그 고령화 때문에 이제 그 정년을 연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령 노동자들을 이제 채용하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연공서열 임금제 만약에 50세인 노동자가 60세가 되면 연봉이 더 늘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해고해야 되는 유인이 생기게 되고 이 사람을 자르면 뭐 이 청년을 2명 더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세대 간 갈등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뭐 세대 간 균형을 위해서라도 임금 상승폭을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 또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임금 피크제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가요? 임금 피크제가 그거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임금 피크제는 또 보면 이제 뭘까요? 약간 불이익을 좀 강요하는 나가기 싫으면 임금 깎는 걸 감수해라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55세 이상 노동자들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임금 체계를 좀 다르게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55세에서 60세까지 임금을 깎여가지고 뭐 자르지 않을 테니까 깎인 상태로 감수해라라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정년 연장과 그다음에 좀 지속 가능 일자리를 중심으로 완전히 노동과 급여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에 따라서 급여를 다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숙련 노동자라면 임금을 계속 줘주고라도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숙련도가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는 잘 모르겠어요. 더 연차가 올라갈수록 더 일 잘하는 기자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단순 예를 들면 제조업 현장의 노동자라면 물론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40세에서 50세까지 숙련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물가 상승폭 정도로 임금을 제한했을 경우 이 사람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애플 앱스토어 규제 관련된 얘기가 있던데 애플이 항복 선언이다 뭐 기사는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그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게 DMA라고 하죠.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게 유럽은 지금 강하게 그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크노 봉건주의란 말도 하는데 이게 유럽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이제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 다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걸 이제 독과점 규제를 굉장히 세게 때리고 있고 이걸 하지 않으면 뭐 벌금 엄청나게 물리거나 아니면 퇴출시키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서 이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횡포를 저지르면서 유럽에서는 되게 이제 저자세로 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애플이 앱스토어, 우리 앱스토어에서만 물건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독과점이라고 해서 이제 규제를 하니까 앱스토어를 개방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찔끔 개방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신용만 냈었는데 이걸 이제 계속 이제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마침내 못 견디고 지금 이제 에픽 게임즈의 이제 에픽 스토어라고 이제 앱스토어가 아닌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이제 게임 아이템을 작업할 수 있는 걸 처음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에픽 게임즈면 언리얼 엔진 만드는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서는 여전히 앱스토어 이제 앱스토어에서만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유럽에서는 천하의 애플도
손을 들었다. 납작 엎드려 손을 들었다. 그런 얘기.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제 그런 봤었어요. 그런 뭐 이렇게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독점 규제에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은 사실 하다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고요. 한국이 선도적으로 이런 것도 좀 밀고 나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한국이 그런 이제 이 구매력 파워가 높지 않다 보니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아마도 국회에서 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그 정서가 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애플이나 구글이나 자체 뭐 앱스토어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인앱 결제가 수수료 받으니까 앱스토어 자체를 여러 군데에서 내게 해서 조금 소비자들이 수수료 덜 내고도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그때는 또 국내 언론들이 비판도 많이 했어요. 이거 뭐 글로벌 규제 어긋난다. 규제 어긋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다 뭐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이 선도적으로 어떤 시장 룰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다가 말았고 지금 그게 유럽에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보면은 챗 GPT는 못 만들어도 규제를 잘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빅테크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많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해외 소식 핫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 영국은 노동당이 집권하고 프랑스도 좌파가 이겼다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다 그렇죠. 상식을 뒤엎었어요. 한때 또 이렇게 우파가 또 휩쓸고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유럽 의회에서는 지금 이제 극우 정당들이 또 득세를 했죠. 근데 영국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이 만든 이민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했고 꽤 큰 이제 호응을 얻었죠. 영국의 또 심지어 부총리가 800년 만에 여성 부총리가 등장했다. 800년 만에 거의 처음인 거죠. 이분은 또 되게 독특한 게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옥스브리지를 졸업하지 않았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졸업 안 했다는 거죠. 심지어 어머니는 문맹이시고 이분은 또 16살에 임신을 해가지고 학교를 또 중단했어요. 가지고 심지어 37살에 할머니가 된 독특한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어떤 이제 서민을 대변하고 소신 있는 당당한 태도로 노동당의 차세대 정치인을 부각했고 이분이 이제 이 섀도우 캐비넷에서 이제 부총리로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 키어 스타머라고 굉장히 혁신적인 지금 노동당이 이제 집권을 해서 영국 정부가 좀 많이 성격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된 거죠? 프랑스는 이 극우 그러니까 국민연합이 이제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죠. 마크롱이 콜해가지고 시작한 총선에서 지금. 그러니까 마크롱의 승부수였죠. 대통령이 이 유럽연합 선거에서 이제 국민연합 이기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마크롱이 다수당이 아니었거든요. 과반 정당이 아니어서 프랑스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3년이 남았는데 이걸 해산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승부수를 걸었는데 구구연합이 1등을 해버렸어요. 1차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는데. 거기 결선 투표가 있죠. 다 선거구마다. 그래서 프랑스는 또 1차, 2차가 있어가지고. 근데 구구연합이 1등을 할 것 같으니까 이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좌파연합하고 이제 마크롱 정당이 많이 좀 타협을 해가지고 서로 양보를 해서 2차에서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민중전선 좌파연합이 1위를 했고요. 신민중전선. 이름부터가 그리고 좌파네. 르네상스 마크롱의 정당이 이제 2위를 해서 마크롱이 중도고 구구연합이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을 해야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1위 극우 좌파연합하고 이 마크롱 정당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총리 연합하는 이제 그 정부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다 극우로 정리되고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기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또 영국에서 노동당, 프랑스에서 좌파면 옛날에 공산당하고 사회당이잖아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 정당들이. 지금 프랑스는 지금 좌파연합이 1등을 했고요. 그리고 마크롱은 아마 아직 기억하시면 작년에 이제 그 연금 개혁을 또 세게 했죠. 세게 해서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이 승부수를 걸었잖아요. 사실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였는데 이게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어느 정도 반전을 해서 이 마크롱이 1위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구구연합을 꺾은 것만 해도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크롱은 프랑스 좌파를 무너뜨리면서 집권을 한 셈이잖아요. 사회당을 무너뜨렸으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좌파의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그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살펴볼 뉴스 있으면 조금 전해주시고 정리를 해보도록 그럴까요? 쿠팡이 회비를 인상한다고 그래서 지금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 이걸 심각합니다. 이거 꽤 많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다들 약오르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냥 일단 뭐 5,000원 정도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올리면 생돈이 나가는 거고 사실 이게 고스란히 쿠팡이 이익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탈 쿠팡을 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이 하나의 포인트는 있어요. 그 아내하고 남편이 둘 다 쓰고 있으면 이걸 사실 이제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내 쇼핑 목록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있어서 이제 둘이 따로따로 가입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가격이 월 5,000원. 근데 그걸 노출하지 않으면서 가족끼리 그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하긴 한데 이 7천 지금 거의 8,000원이잖아요. 8,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아마 계정을 통합하는 게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SSG, 쓱닷컴과 컬리도 지금 탈쿠팡 시장을 노리고 있어서 계속 할인 쿠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게 이탈할 것인가. 그런데 아마도 상당수 사람들이 이미 쿠팡이 어느 습관이 돼 있기도 하고 쿠팡 불매운동이 있을 때도 사실 거의 타격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회비 인상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약오르긴 하지만 고스란히 쿠팡의 이익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지켜보죠. 네. 네. 플랫폼 독점 문제하고 엮어서 나중에 네.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고요. 네. 뭐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바뀌었어요? 그렇죠.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됐는데요. 무려 100명에 가까운 그 해외파 감독들을 검토를 하다가 결국 한국인 감독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청 역앞에 그 참사 바로 앞인데. 바로 앞인데요. 저 맨날 지나다니는 길이고 네.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그랬었는데요. 결론이 좀 나오고 있나요? 어때요? 결국 운전 미숙으로 증기된 분위기고요. 이게 참 논란이 많았지만 급발진은 사실 793건 가운데 한 건도 인정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급발진을 경험해봤다는 사람 얘기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 신발을 벗어놓거나 슬리퍼를 했을 때 이제 그 걸려가지고 브레이크 페달이 뭐 이렇게 그 뒤로 젖혀져 있다거나 하는 일부 사례들이 있어서 그리고 한국에서만 급발진이 논란이 있고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가 한국에서만 뭐 잘못 만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운전 미숙으로 정리되는 분위기고요. 실제로도 최근 통계를 보면 40대 운전자와 비교해서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3배 이상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68세 굉장히 그 운전은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누구나 사실 그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착각해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그런 그 사례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율주행이 하나의 해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동권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쨌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 또 목요일에 뵙죠. 슬로우 뉴스로 목요일에 뵙도록 하고 이정환의 퀵뉴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덕진 소장하고요. 여러분들 챗봇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만드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거 이 챗봇 이야기 한번 그게 우리 사회 어떻게 바꿀지 이야기 나눌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이정환 대표님 같이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250 받아요. 때려친 선배가 있어요. 동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월급에 따박따박 찍히는 돈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이 500만 원이 아니라 내 월급의 2배잖아요. 2배죠. 그래서 나도 저 선배에 따라서 때려치고 자영업을 할까? 라고 해서 만약에 실제로 내 월급에 따박따박 현금이 500만 원 찍혔다. 그럼 직장을 때려치기를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사장님이잖아요. 위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것을 회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절대 잘한 게 아니다. 앞으로는 벌었는데 뒤로 비쳤다
어렵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내 현금이 500만 원 찍혔다라고 해서 나는 뭐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자영업은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할 때 또 추가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차렸다. 5년 동안 한 번도 인테리어 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인테리어가 노후해 보여요. 손님이 끊기죠. 만약에 PC방을 차렸다. 2년 동안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 아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지만 2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5천만 원 정도의 큰 비용이 나갈 것을 미리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관점이 있는 경제 이야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이고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소장님하고요. 요즘 AI가 떴는데 AI가 챗봇이라는 형태로 친구처럼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으로 또는 뭐 직장 상사로 아니면 선생님으로 이렇게 우리 옆에 바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챗봇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변화시킬지 한번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 모셔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책도 네. 또 내시고 이렇게 어떻게 책을 2024 지난번에 내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AI 2024였고 원래 실은 AI 2025라는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하던 중간에 이 챗봇의 변화가 장난이 아니어서 이거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AI 전반에 대한 좀 트렌드 2025를 쓰다가 챗봇이라는 거를 또 하나 떼서 쓸 만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책을 냈고요. 내는 김에 또 챗봇 2023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챗봇 2025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있는 변화랑 좀 같이 좀 내년까지 쭉 베스트셀러.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이 또 패키지로 사랑을 해주셔서 열심히 요즘 뭐 책도 많이 봐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I 2024는 엄청 반응 좋았죠. 네네 AI 2024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좀 꾸준히 베스트셀러 되고 있고요. 이제 좀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AI 2024는 전반적인 약간 카탈로그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 앱들을 소개를 드렸다면 이제 챗봇 2025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챗봇 혹은 이런 챗봇들을 써보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챗봇이라는 하나의 키워드에 좀 집중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방송 나오셨을 때 AI 2024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방송 보고 제 지인들이 그 책을 많이 샀더라고요. 정말요? 이런 게 있어 하고 이 문과생들이나 사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 책을 딱 봤을 때의 느낌은 AI는 뭔가 미래를 막 얘기하는 거데 챗봇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우리 무슨 보험사 챗봇하고 대화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걔들이 어떻게 버벅이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예전부터 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챗봇이라는 게요. 이제 왜 일부러 좀 키워드를 좀 이펙트 있게 쓰려고 챗봇 좀 쉽게 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생성형 챗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챗 GPT 같은 도구들이 최근에 이제 단순히 우리가 챗 GPT는 대화를 하면 그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려면 또 프롬프트를 쓰고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성형 챗봇 기능들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챗 GPT 안에도 GPTS, 근데 요즘 이제 걔네들이 S를 빼서 그냥 GPT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옛날 표현으로 GPTS라는 게 별도의 기능으로 생겼고 클로드에도 최근에 이러한 그 챗봇 기능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 챗봇 기능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챗봇하고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뭐 금융사 챗봇 쓰거나 이것저것 쓰면 되게 버벅였잖아요. 근데 왜 버벅였을까를 생각을 하면 기존의 챗봇 같은 경우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인풋을 우리가 예를 들면 질문을 A라고 딱 물었을 때 B라고 대답을 해라 라는 룰을 쫙쫙쫙 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안 하죠. 예를 들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하거나 막 생뚱맞게 갑자기 은행 챗봇한테 오늘 날씨가 어때? 막 이러면은 얘가 답변을 할 때도 있지만 못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 생성형 AI, 최근에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 챗 GPT는 반대로 얘는 어떤 질문을 하든 질문에 답변을 되게 그럴듯하게 하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얘는 헛소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헛소리를 안 하게 고쳐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조각으로 표현하면 기존의 챗봇은 우리가 보통 소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점토를 붙이면서 만드는 방식이라고 치면 최근에 이 GPT 기반의 그런 뭐 생성형 챗봇이라고 하는 건 덩어리를 갖고 와서 깎아내는 이른바 조각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 답변을 되게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챗봇을 만들려면 프로그래밍을 하고 코딩을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GPT한테 대화하듯이 하면은 챗봇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잘 만들 줄 알면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면 비즈니스에서 쓸 수도 있고요. 뭐 내 생활에서도 조금 더 재미있게 쓸 수도 있고요. 이런 녀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봇을 직접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네.
그걸 그래도 이렇게 네.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챗GPT로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지금 좀 구겨져가지고 끝내주는 경제를 자주 듣는 와이프 로봇. 네. 저 혹시 얼굴은 네, 실제 아니요, 이 얼굴은 이제 AI가 그린 겁니다. AI가 그린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요, 그냥 챗GPT의 왼쪽에 메뉴에 보면 GPT 탐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눌러보면 GPT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앱스토어처럼 앱스토어 아시죠?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앱 검색하면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그런 스토어가 있고 우상단에 내 GPT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메뉴를 눌러요. 그럼 그 안에서 AI랑 대화하면서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얘한테 어떤 식으로 준 거냐면 얘 대화를 하는데 내가 챗봇을 만들고 싶은데 너는 지금부터 끝내주는 경제를 자주 듣는 내 와이프 챗봇이야 라고 한 다음에 너는 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잘하는데 특히나 어떤 얘기를 하든지 내가 끝내주는 경제에서 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설정을 하는 실제 거예요. 들었든 안 들었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소장님의 이름도 넣으면서 내가 그 소장님을 되게 좋아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넣고 만들잖아요. 그럼 얘한테 대화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챗GPT 음성으로 되잖아요. 그럼 이게 챗봇도 음성으로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 지금 여기 헤드폰 모양이 있는데 네.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자기야, 내가 맥북 노트북을 꼭 사고 싶은데 맥북 프로가 한 300만 원 하거든? 내가 맥북 프로 사도 될까? 물어봤어요. 자기야, 맥북 프로 정말 멋지긴 하지. 그런데 300만 원이면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내가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들었는데 비싼 전자기기보다는 우리 예산에 맞는 걸 찾는 게 더 좋대. 우리 조금 더 저렴한 모델도 찾아보는 게 어때? hen 사랑해. 너 이원재 소장님만 너무 사랑하고 너 내 와이프인데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남편이 사고 싶다는데 왜 딴 거 사라고 그래? 너 제대로 다시 얘기해봐.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당연히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의 재정 상태도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자기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줘.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말이야. 맥북 프로가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산을 잘 짜보고 결정하자.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대화를 이렇게 쭉 한 거죠. 이렇게. 그래도 소장님 전문가시니까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 쉽습니다. 지금 어디 들어가서 만드세요? 네, 여기 보시면요. 챗GPT? 네, 챗GPT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우상단에 보면 GPT 탐색하기라고 있거든요. GPT 탐색하기를 눌러요. GPT 탐색하기를 누르면 그러면은 이렇게 공개 GPT라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GPT. 네, 이 공개 GPT가 이제 다양한 앱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실제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모바일에서 만들어지진 않고 챗GPT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위 우상단에 GPT 만들기라는 게 있거든요. 컴퓨터에서. 네네네. 그 만들기를 누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이렇게 룰을 다 세팅해 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얘랑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너 어떤 챗봇을 만들고 싶니? 그러면 제가 나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계산을 잘하는데 계산에 대한 내용을 초등학교 선생님 수준으로 설명해주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거꾸로 요런 내용을 넣어주면 챗봇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렇게 대화를 몇 번 하면 우상단에 이제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이 있어가지고요. 미리 보기에서 실제로 요런 챗봇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고치고 싶다. 그럼 얘한테 또 대화로 요런 거 넣어줘 하면은 챗봇이 뚝딱하고 완성이 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자세히 쓰는 거죠.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예 그리고 또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좀 코딩을 알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연결할 수 있어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랑도 연결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원래는 이제 그 챗 GPT를 만든 오픈 AI 회사가 아니고 별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자기네 어떠한 솔루션을 홍보하고 싶다. 그래서 이 GPTs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자기네에 있는 기능 일부를
챗GPT랑 연결한 챗봇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걸 만들면은 뭐 예를 들면 컨센서스 같은 데들도요. 컨센서스 챗봇이 있어요. 이 챗GPT 안에. 그래서 그 GPT 아까 들어간 메뉴에 컨센서스라고 검색을 하면 원래 컨센서스에 있는 정보들이랑 GPT가 대화하는 게 연결이 돼요. 컨센서스가 학술 논문들 모아놓은 네네네, 그렇죠. 곳이죠. 네. 그럼 그 학술 논문에 대해서 내가 찾고 싶다. 그럼 원래 컨센서스에서 찾으면 더 잘 찾아지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 GPT 안에다가 컨센서스 챗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마지막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사이트로 오세요라는 링크도 주거든요. 그런 기능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뭐 스타트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의 내용을 홍보하고 싶어요. 근데 그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 GPT스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제 앱스토어처럼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기다가 자신의 기능이 합쳐져 있는 챗봇을 만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더 자세한 건 우리 사이트 들어오세요. 이런 홍보도 가능하다. 라는 거죠.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기능을 갖고 입력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챗봇이 아니고 챗 GPT든지 뭐 클로드든지 뭐 구글의 제미나이든지 원래 생성 AI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 추가로 뭔가 추가 자료를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톤으로 예를 들면 뭐 끝내준 경제 많이 듣는 와이프 뭐 이런 톤으로 대답하도록 딱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은 챗봇.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챗봇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예전의 챗봇은 완전히 별도 사이트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처럼 다 이거 입력해야 돼, 저거 입력해야 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애들의 장점이 뭐냐? 얘가 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녀석에다가 예를 들면 이 녀석만 갖고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챗GPT 안에 있는 GPTs라는 걸 만들 때 GPT 안에 있는 기능만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보통 캐릭터 챗봇을 많이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하는데 좀 뭐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금융 전문가처럼 흉내를 내서 얘기하거나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할 때는 아무래도 챗 GPT 정보만 갖고 하니까 헛소리, 우리가 말했던 할루시네이션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챗 GPT한테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물어봤을 때 틀린 정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틀린 정보가 나오는데 그거를 캐릭터처럼 얘기해 주는 거가 아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제가 아까 그 만든 앱에 진짜 끝내주는 경제와 관련된 정보를 넣어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 이 GPTs 메뉴 중에 아까 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그 옆에 보면은 조금 더 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날리지라고 그래서 저희가 PDF 파일이나 정보를 직접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에 약관 같은 게 있다. 네네. 그럼 약관 같은 걸 PDF 파일로 여기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화를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사라고 생각해보죠. 보험사의 약관을 읽어주는 챗봇을 만드는데 그걸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만들려면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챗GPT 기능 안에다가 관련된 PDF를 올려줘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역할을 줘요. 얘한테 예를 들면은 너는 이 보험에 대한 약관을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서 써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이 파일 내용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라. 라고 하면은 내가 올려준 파일 안에서만 대화를 하거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헛소리를 안 한다. 그렇죠,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만약에 헛소리를 하면은 그걸 또 고쳐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조각처럼 깎아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만들긴 되게 쉽거든요. 근데 만든 걸 여러 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5분이면 만듭니다. 파일 올리고 이렇게 해. 그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할 때 조금 이상한 내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시 이 메뉴에다가 이런 대화는 하면 안 돼? 라고 자연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되면 나만의 맞춤형 어떤 챗봇이나 질문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충격이 하나 왔는데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과서를 그냥 다 거기 학습시켜 놓으면 아이들이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됐던 거를 그냥 챗봇에다 계속 질문하면 그것만으로 공부를 끝낼 수 있잖아요. 학원 안 가도 되고 학원에 질문하러 갈 걸 학원에서 주는 그 학습 자료를 다 학습을 시켜놓고 수학 문제 질문하면 그냥 다 대답해. 이러면 완전히 교육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정말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실제로 챗봇을 만드는 이유는 이걸 좀 자동화해서 하려는 건데 굳이 챗봇을 안 만들어도 클로드 같은 언어 모델 있잖아요. 거기에는 영어 페이지 기준으로 200페이지 정도의 텍스트 파일을 한 방에 올려서 그 파일에 있는 내용 갖고 말씀하신 대로 야, 이 내용 좀 찾아줘. 이 내용에 있는 어떤 거를 이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미국의 교육 분야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학교에서 쓴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꼈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 윌튼 패밀리젠의 임팩트 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CNBC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1년 새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예전보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량도 상당히 늘어났고 챗GPT에 익숙하다고 밝힌 교사가 지난해 55%에서 올해 75%로 늘어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럼 챗GPT 얼마나 써요? 라고 할 때 작년에 37%였거든요. 근데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이게 7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챗GPT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학생 중에 70%가요. 이게 확실히 세대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건데 AI 챗봇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러니까 나 이거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느낀 비율이 70%. 그리고 부모들도 68%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럼 교육을 할 때 챗GPT가 이렇게 똑똑해지고 선생님도 같이 쓰고 부모도 같이 쓴다. 그럼 기존의 학습이나 선생님이 없어질까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없어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강의는 필요가 없어질 거. 선생님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강의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보고 모르는 거 계속 질문하다 보면 그 답이 학습이 되면은 선생님 필요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거는 이제 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왜 기대한 것보다 긍정적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이게 이제 교육이 진짜 교육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혁명 전후로 교육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원래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속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암기를 시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게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교육은 단순히 암기하고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대화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얻게 되는 자기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이런 AI를 잘 활용하면 집안에서 혹은 학교에서도 더 다양한 방식의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이제 AI를 갖고 하는 학습 중에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식이고 저도 지금 실제 대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 시험을 보거나 할 때요. 얘네한테 정답을 이제 알아와라. 보고 예를 들면 과제를 했을 때 과제에 대한 거 조사해라.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챗GPT로 애들이 다 해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 너 이 주제에 대해서 챗GPT한테 캐릭터를 3명을 주고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한 명하고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한테 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1번, 자 2번은 반대하는 사람, 3번은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 지금부터 이 3명하고 내가 토론을 할 거야. 라는 걸 프롬프팅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너 이 주제에 대해서 찾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챗GPT와 토론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토론을 했을 때 너가 느낀 점을 정리해와. 제가 2번부터 이렇게 과제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냥 챗GPT로 그냥 물어봐가지고 대충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걸 갖고 오던 친구들이 오히려 챗GPT한테 이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정보에 대해서 토론을 시키니까 자기가 훨씬 더 교육에 대해서 풍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익숙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갖고 대화하는 챗봇 네이티브 세대들하고 우리가 어떤 식의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인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챗봇에 대한 이해나 AI에 대한 이해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평가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뭔가 보고서를 써오라고 그 처음에는 막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학교에서 보고서 써오라고 그러면 챗GPT로 다 써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네. 그거 잡아내는 소프트웨어도 막 나오고 그쵸, 그랬었는데 그걸 아예 역발상으로 바꾸셨군요. 김덕진 소장님 왜냐하면 강의에서는. 실제로 이제 고대 그리스 때 이제 교육을 보면 결국에 이 A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과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 최소 5명, 6명 이상의 복합적인 과목에 대한 예를 들면 철학, 뭐 아니면 수사학 이런 교수님들한테 쫙 배우고
자기가 인지한 거를 말로, 그러니까 구술로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키워내야 되니까 얘네들이 표준화된 어느 정도의 학습이 돼 있는지를 성과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외우게 시키고 종이를 쓰고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평균적인 어떠한 그 학습을 한 친구들로 나오지만 이게 진짜 학습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전 방식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안 됐는데 이제 AI가 있으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AI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고대 그리스 같은 수업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제 요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강의실에서 만나서 하는 일은 서로 간에 각자의 챗봇하고 대화하면서 얻었던 지식과 토론했던 내용들을 각자 나누는 그렇죠. 사람들 사이의 교류의 자리 뭐 네. 이런 게 되고 교사도 그거를 뭘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교류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퍼실레이터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육에서 플립 러닝이라고 그래서 거꾸로 학습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애들이 먼저 공부해오고 공부한 내용 토론하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얘들이 지금까지는 인터넷 검색으로만 하니까 검색이라는 건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똑같은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검색이라는 행위는 이미 사람들이 적어놓은 어떤 결과들을 AI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에서 위에 나오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답에 가깝지 얘가 뭔가 창의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때그때 답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정답을 외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갖고 토론을 하거나 내용을 할 때는 훨씬 더 풍부한 이 AI의 생각들. 그러니까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지식의 파편들을 얘가 문장으로 통계학적인 방식으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괜찮은 그럴듯한 답변 중에 하나이고 그 답변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네. 암기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네. 그 토론을 해서 자기의 느낌을 잘 표현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맨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건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인문학이라는 게 전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검색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도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우거나 이런 사람이 잘했다고 치면 맞아요. 지금은 검색 키워드 잘 쓰는 사람이 유행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빨리 찾는다라고 할 때 야,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검색하면 이게 잘 나올까라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은 금방 보고서를 만들었죠. 네네. 그럼 역으로 지금은 생성형 AI랑 어떻게 대화를 해야 얘가 잘하는 걸까라는 걸 알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양한 챗봇이 있어서 그 챗봇한테 질문, 요럴 땐 요 챗봇한테 질문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잘 아는 사람.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앱스토어가 생기고 앱이 진짜 지금도 뭐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요 앱은 요런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요 때는 요 앱을 잘 쓰면 되겠다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그 앱의 사용이나 구동은 앱 만든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내가 직접 챗봇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수천 개의 챗봇 중에 괜찮은 거 골라서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또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정의도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네. 아까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약관을 학습시키는 사례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도 지금까지 막 그 안에서 직장 상사와 후배 사이에서 암묵지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암묵지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쵸.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학습돼 있으면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게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능력을 이제 갖춰야지 예를 회사에서 응대될까요? 들면은 이제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프롬프트를 쓰는 기술, AI에게 일을 시키는 기술은요, 되게 재미있게도 사람들에게 이제 비대면으로 일 잘 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때 원격으로 다 일을 했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맨날 옛날 하듯이 야야 그거 가져와봐 그거. 근데 원격인데 그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니, 지난번에 그거 네. 있잖아. 지난번에 네, 그래서 잘 됐잖아. 이런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야 이 내용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네가 세 줄로 정리해서 가져와봐 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원격으로도 일을 잘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런 AI에게 잘 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도구들이 얼마나 응용되고 있는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챗 GPT라고 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챗봇들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챗봇의 기능들이 되게 좋아지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그 GPT라고 하는 이 도구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다양한 원래 자기네들이 만들던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거랑 GPT를 연결해서 별도의 비즈니스용 챗봇을 만드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뭐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 제가 드린 자료 중에 PPT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웍스 AI라는 도구를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챗 GPT 같은 녀석은 오픈 AI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엔진을 가져와서 API로 가져와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기능을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캐릭터 기반의 서비스들도 있고 아까처럼 뭐 제가 어떤 AI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오바마랑도 대화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론 머스크랑도 대화할 수 있고 그렇게 재미 요소로 있는 게 있고 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하는 요소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까 어떤 비서랑 일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 분석 AI를 쓴다거나 저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일을 만약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 업로드를 하면 그 내용에 기반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번역을 시키거나 내용 페이지에 있는 것들 그 다음 페이지 PPT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적의 암묵지에 대한 대화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PDF 파일로 예를 들면 프랑스에 대한 경제, 역사 이런 문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AI가 그 문서를 파악해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챗봇이 저렇게. 네, 그렇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한테 야, 너 이 내용을 갖고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프랑스 경제 미래에 대해서 한 5줄로 요약을 해봐. 그럼 이제 자기 생각하고 정보를 넣는다든지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 그걸 갖고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있는 것들은 번역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기계 번역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구글 같은 데 번역을 하면 좀 어색한 문장이나 문맥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AI 기반의 번역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의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니까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인간 번역가가 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요즘엔 어느 수준까지 나오고 있냐면 제가 이 기능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우리가 한글 같은 거 보면 한글에 문서를 우리가 공공에 써야 되면 꼭 채워야 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실제로 저기서 이제 AI 도구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제 저런 문서 많이 보시죠. 뭐 참가자, 정보, 세부, 내용, 공모전 저런 거 넣어야 되잖아요. 맨 앞에 요약 들어가고 배경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뭐 네. 근데 저거를 예를 들면 AI한테 저 한글 파일을 주고 그 다음에 저 내용에 뭘 채워줄까요? 라고 이렇게 제목만 넣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제가 뭐 스타벅스의 사인앤 오더처럼 저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저렇게 내용을 치잖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실제로 저기 아까 목차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다가 뭐 창업 아이템 개요를 체크하고 만들어줘 이렇게 시키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템 개요. 롯데리아 주문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요약을 그렇죠. 해서 써주네요. 네, 그럼 이제 저런 식으로 하면 AI가 초안을 잘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랑 일하는 방식을 제가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 생성형 AI는 일할 때 있어서는요 인간이 제일 어려워하는 걸 제일 잘하고 인간이 잘하는 걸 못해요. 네, 무슨 말이냐? 아마도 글 써보신 분들, 뭐 소장님도 글 많이 쓰시지만 제일 공감하시지만 저는 실제로 이 AI랑 일하고 나서 글 쓰는 시간이 아까 글 되게 많이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글 쓰는 시간이 정말로 100분의 1로 줄었어요. 왜냐? 고민하는 시간, 첫 글자 쓸 때까지 시간을 확 줄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그쵸. 원래 사람은 계속 이거 못 쓰지, 고민하고 막 안 돼. 막상 앉아서 써면 써지잖아요. 근데 얘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책 쓰려고 그러는데 야, 네가 좀 개요를 짠다면 어떻게 짜겠냐? 그럼 얘가 뭔가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쓴 게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뭐 정답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확정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든 초안을 보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건 맞는데 이건 틀렸네 이걸 금방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성형 AI가 만드는 결과를 그럴듯한 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럴듯한 답을 근데 빨리 뽑죠. 그럼 빨리 뽑았는데 얘가 이제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근데 보고서를 봤는데 맞는 거랑 틀린 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는 결국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딱 보죠.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AI가 별로네 하고 안 쓰는 분들이 있고 AI를
인턴 사원 보듯이 딱 생각을 하면 얘가 오 그래 빨리 열심히 해왔는데 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야 이거 틀린 거 좀 이렇게 고쳐와라고 잘 시키시면 얘가 또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AI랑 일하는 방식이 역으로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이게 더 발전되면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리서치를 하고 그 리서치한 걸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검토하면서 계속 디벨롭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생성형 AI가 좋아지면 일단은 아이데이션 할 때 그냥 AI한테 쓰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아이디어 회의하자. 그럼 얘가 막 쓰겠죠. 그리고 보고서도 막 이렇게 하면 제가 그럴듯한 페이지 한 50페이지짜리를 쓰거든요. 그럼 그리고 나서가 이제 인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검토하면서 확인하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럼 얼핏 드는 생각이 이런 건데요. 저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1인 창업도 하시고 그쵸. 혼자서 많이 일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혼자 일해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 GPT스에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드린 PPT의 26페이지에 보면 아마도 소상공인 분들이 되게 고민하실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요식업을 한다. 26페이지. 네, 26페이지. 밀키트 얘기. 네. 만약에 이제 업무 자동화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써가지고 뭔가 대화를 해요. 나오네요. 네. 저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실제 예전에 손님이 댓글 쓴 거예요. 그래서 족발 맛있던데요? 다음에는 초보칩으로 그랬죠. 근데 밑에 보면 사장님이 너무 바쁘셨나 봐요. 네. 댓글을 손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게 언제 쓰셨어요? 2년 있다 쓰신 거 2년 있다. 그죠? 실제 이게 예전에 캡처가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2015년에 왔는데 손님 죄송. 그게 너무 바쁘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챗GPT에 있는 그 GPT 챗봇 기능을 활용하면 이런 댓글을 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챗GPT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챗GPT에 들어가서 왼쪽에 GPT 탐색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가면 앱스토어처럼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리뷰왕 이렇게 치시면 배달의 민족 리뷰, 배민, 사장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딱 실행을 하면은 챗GPT랑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네네. 그럼 거기에다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배민에 달린 댓글을 저렇게 써주는 거예요. 네, 붙이는 거죠. 그냥 사람이 리뷰 내용 너무 맛있습니다. 라고 저렇게만 있는데 밑에 보면은 댓글 저렇게 자동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야, 그쵸? 그럼 이거는, 너무 좋죠. 네, 이거는 네. 그 혼자서 식당을 하셔도 그쵸? 댓글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런 뭔가 어시스턴트를 둔 것 같은 직원을 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기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바쁘시고 특히나 PR 하시는 분들 바쁘잖아요. 뉴스 보도 작성기라는 것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 있잖아요. 보도 자료. 네. 보도 자료를 우리가 초안을 만들 때 이제 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바빠요. 바쁘면 되게 빠르게 만약에 초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GPT 메뉴에 들어가셔서 뉴스 보도 작성기를 치시거나 아니면 저희 책에 실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만들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실은 제가 뭘 넣냐면요. 이게 그 오늘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할 때 유튜브에 보니까 요약을 해놓으신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장을 저렇게 넣은 거예요. 뉴스보도 작성기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어달라고 시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영상을 놨는데 한번 눌러주세요. 실제로 저렇게 김덕진 소장 출연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이제 넣었는데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해서 넣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한 줄 요약, 제목, 내용. 지금 뭔가 막 챗봇 네이티브 시대 예고했다. 원년으로 전망했다. 이거 기사에서 많이 본 표현인데요. 네. 뭐 있다고 언급했다. 네, 지금 저게 뭐냐면 지금 말씀 주셨던 그 위에 이 뉴스 보도용 작성기에 저 위에 저 원래 그 오늘 유튜브 썸네일에 있던 걸 제가 넣어가지고 방금 지금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럼 저 정도의 문장을 주면 저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 주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급하게 뭔가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요소들이 있죠. 저게 뭐 언론사에서도 쓸 수 있지만 그냥 혼자 식당 하시는 분도 우리 신메뉴를 개발했다라고 알리고 싶을 때 그쵸. 그냥 기사처럼 써서 보낼 수도 있겠네요. 보도 자료로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드렸던 그거 한번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뭘 보여드릴 거냐면
지금은 그냥 제가 보도자료를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녀석을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한테 페르소나도 줄 수 있어요. 아까 보면 캐릭터를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네. 이거를 소위 진보적 관점에서 글을 쓸 거냐, 저기 있네. 네, 중도적 관점에서 쓸 거냐, 보수적 관점에서 쓸 거냐 이런 것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좌진보 기자, 김종도 기자, 우보수 기자 3명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건 어떻게 한 거냐면 좌진보 기자라는 사람의 프롬프트를 보통 인터넷에서 진보라고 쳤을 때 나오는 사전적 정의 있잖아요. 네네. 그 정의를 넣어줘요. 너는 지금부터 모든 말투를 이런 느낌으로 써야 돼. 네.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사 링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거긴 하지만 예전에 2024년 3월에 버스 파업. 네, 버스 총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 연합뉴스에 있는 그냥 종합,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평범하게 써져 있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얘한테 줘요.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야 네가 진보 기자가 한번 써봐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저게 진보 기자가 쓴 거랑 보수 기자가 쓴 거거든요. 보시면 제 네모를 제가 써놨는데 진보 기자가 보면 이번 파업 사태 이면에는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이로 인한 인력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죠? 노조 입장인 것 같은데. 12.7%는 일견 과도해 볼 수 있지만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런 식으로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보수 기자를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네네. 페르소나만 다르게 준 건데 노조는 저렇게 해서 무려 12.7%에 달하는 임금 인상안을 일단 요구했다. 무례를 붙였구나. 그죠? 그 다음에 5년간에 훨씬 이 인상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이렇게. 경쟁력 훼손. 그쵸. 항상 저렇게 하면서 매우 우려스럽다. 저렇게 나와요. 그다음 마지막에 재밌는 게 중도 기자를 이제 네. 썼거든요. 네. 선을 진짜 잘 탑니다. 그래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보면은 끝내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됐고 출근 시간에 있어서 연출되기도 했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장시간에 걸친 마라톤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죠? 그리고 절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이번 파업 사태를 통해 우리는 노사 간 소통과 타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그러면서 운수업체의 고민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사 간 긴밀한 협소고 필수 불가결해 보인다. 상생과 동방의 힘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좌파는 권리, 우파는 경쟁력, 중도는 소통과 통합. 그렇죠. 이렇게 딱 키워드가 있네. 네, 근데 저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붙여서 쓴 건데 저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저런 내용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가 신메뉴를 개발할 때도 얘가 정말 극단적으로 좌파와 우파와 중도적으로 그러네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챗봇으로서 줄 수 있는 큰 두 가지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문체와 말투를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캐릭터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챗 GPT에 있는 그 뭔가 글로벌한 브로드한 정보가 아니라 딱 그 내용,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맞는 PDF 파일만 올린다거나 아까처럼 기사 내용만 준다거나 정확한 어떤 배경 지식만 준다거나 그걸 갖고 답변할 수 있는 기능, 요 두 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음성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아직은 자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챗GPT 4 말고 4O라고 그래서 4Omni라는 게 지금 탑재가 됐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음성에는 탑재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음성에 탑재되는 게 아마도 하여튼 올해 안에는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뭐 7월에 된다 이러다가 이제 그 오픈 AI가 조금 미뤘거든요. 근데 이게 탑재되면 데모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데모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얘한테 아까처럼 자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야 좀 격정적으로 얘기해. 그러면 자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얘기해. 그러면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목소리 말투의 톤이나 아니면 심지어 얘가 대화를 하듯이 지금은 얘가 어떤 식이냐면 워키토키처럼 무전기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가 대화 다 할 때까지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GPT-4.5에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데모로 보여준 건 얘가 말하고 있다고도 아니 그럼 얘가 말을 멈춰요. 그럼 이게 되게 큰 의미를 갖겠죠. 그럼 그 내용들도 아까 프롬프트를 쓰면 넌 되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해줘야 돼. 이런 것까지 설정이 되니까 그럼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음성 스피커, 답답한 음성 스피커가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에 아주 똑똑하고 내가 설정된 이 내가 원하는 목소리 톤을 갖고 있는 녀석과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누구나 그냥 되게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그냥 한글로 이렇게 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네. 그런 캐릭터를 가진 나만의 선생님을 곧 만들 수도 있고 그쵸. 나만의 신입사원을 만들어서 사장님이 돼서 막
일을 부려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캐릭터까지 그리고 나만의 기자를 만들어서 나만을 위한 기사를 계속 생산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일반화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세대의 변화가 시대의 변화를 낳기 때문에 지금 이런 챗봇과 익숙해지는 시대가 올라오면 마치 모바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술의 관점이라는 거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지금 좋은 기회인 건 지금 챗봇은 거의 무료로 쓸 수 있거나 2, 3만 원이면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빨리 익숙해져서 나중에 이게 진짜 비즈니스가 됐을 때는 수익화에 대한 관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거대한 같습니다. 시장이 열릴 거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네. 아, 근데 네.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동시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학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무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언론사 다 뒤집어질 것 같네요. 거기서 이제 하는 역할들이 좀 바뀌겠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편집장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잘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제가 AI로 캐릭터 기반의 기자를 한 30명, 40명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야 이런 뉴스가 터졌다. 야 32번 AI 자 글 써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고치면서 다듬는 이런 형태들이 되지 않을까. 언론사 편집장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어쩌면 회사의 사장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교장 선생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네요. 그런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가 오겠네요. 네, 소통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신없이 그냥 청산 뉴스를 말씀하셔서 시간이 금방 다 갔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오늘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 모시고 챗봇이 가져올 우리 일상의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김덕진 소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